네, 안녕하세요. 경제교과서 29쪽부터 오늘은 간단하게 시장 경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획 경제 체제, 그리고 시장 경제 체제 같은 거를 배웠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하기는 이 세 개의 나라들이 두 개를 혼합한 혼합 경제 체제를 대부분 취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해서 더 배워볼 겁니다. 이 시장 경제 체제는 현재 경제 체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 경제 체제를 혼합하기는 했지만 그 우리 지금 경제의 기본은 시장 경제 체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 경제 체제가 구체적으로 더 어떤 것인지, 어떤 원리를 따르고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까지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네, 기본 원리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격 기구, 그리고 두 번째로 이익 추구, 세 번째로 경쟁이라는 기본 원리를 가지고 시장 경제 체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모두 누구한테서 나온 이런 생각들이냐? 우리 혹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중학생 때부터 아니면 TV에서나 책에서, 교과서에서 많이 나왔던 말이죠. 들어본 친구도 있고 못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은 애덤 스미스라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요. 지난 시간 영상에도 잠깐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덤 스미스가 경제학을 거의 처음 만들었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을 핵심 개념으로 해서 이런 시장 경제 체제의 원리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애덤 스미스의 생각을 많이 가져온 것이 이 세 가지의 기본 원리인데요. 가격 기구, 기구라는 거창한 말을 붙였지만 어떤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이따 이 가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배워볼게요. 그리고 그 각자가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모두 자신의 만족을 크게 얻기 위해서 행동을 하죠. 그런 이익 추구라는 게 기본 원리고요. 그리고 그 이익을 추구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한다. 이런 세 가지의 원리가 시장 경제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와 더불어서 이런 시장 경제, 지금의 경제는 기본적인 이런 세 가지의 경제 형태들에 의해서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분업과 특화, 그리고 교환에 의해서 이런 기본 원리들이 더 잘 돌아가고 더 효율적으로 시장 경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네 번째 원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일단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분업은 말 그대로 분업, 나누어서 일을 하는 건데요. 어떤 물건을 생산을 할 때 생산 과정에서 한 명이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나누어 일하는 것을 분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일을 할 때 하나의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물건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색칠만 하고 어떤 사람은 조립만 하고 어떤 사람은 옮기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각각 나누어 해서 효율적으로 물건을 만드는 걸 분업이라고 하고요. 특화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더 잘 만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생산에 유리한 한 재화만 생산하는 것, 이런 것을 특화라고 합니다. 재화 또는 서비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반도체를 잘 만들어요. 반도체에 특화를 해서 반도체를 많이 만들죠. 네, 이런 걸 특화라고 합니다. 쟤보다 내가 이걸 더 잘 만들어. 쟤는 나보다 이걸 더 잘 만들어. 그럼 우리 서로 너는 이거, 나는 이걸 만들면 되겠다. 이런 걸 특화라고 하는 겁니다. 교환은 이렇게 분업하고 특화해서 물건을 만들었으면 서로 자기가 잘 만드는 물건만 특화해서 만들었으니까 필요한 물건인데 만들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 물건을 주고받는 것을 교환이라고 하는데요. 재화, 서비스 또는
생산 요소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서 재화 서비스, 물건과 물건을 바꾸거나 아니면 화폐, 돈으로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까지 교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만들어서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 이런 것도 다 거래도 교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네, 이런 건 진짜로 기본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면 이러한 우리가 물건을 사는 가격이라는 것이 경제 활동을 할 때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 어떤 뜻이냐? 예를 들어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뭔 것 같나요? 좀 망했죠? 우유입니다, 우유. 네, 우유라는 상품이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만약에 이런 우유가 갑자기 소들이 많이 죽어서 우유를 많이 공급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왜냐면 우유를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유가 귀해지잖아요. 또는 우유가 슈퍼푸드로 갑자기 선풍적 인기를 끈다고 합시다. 너도 나도 우유를 사 먹으려고 해요. 우유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많이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또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것처럼 가격은 이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잘 변하게 되는데, 이런 변하는 가격이 그 상품에 대한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유가 많이 공급이 안 된다, 잘 생산이 안 된다, 또는 우유가 인기가 엄청 많아졌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게 바로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유가 귀해졌다 라는 것을 가격이 상승했다 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네, 가격이 일단 이런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또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도 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 효율적인 게 어떤 뜻이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키가 2m인 장훈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키가 160cm인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냥 학생이라고 할게요. 네, 두 명 있을 때 둘 다 평소에 우유를 좋아했어요. 근데 우유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서 엄청 비싸진 거예요. 1,000원 하던 우유가 갑자기 10,000원이 되어버렸어요. 장훈이는 그냥 우유가 맛있어도 먹던 거였고, 수근이는 키가 커야 돼서 우유를 되게 많이 마셨던 거예요. 근데 가격이 비싸지니까 장훈이는 그냥 난 다른 음료수 마실래? 2% 부족할 때 마실까? 하고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유를 소비하지 않아요. 근데 수근이는 가격이 많이 비싸져도 나는 우유를 많이 먹어야 키가 클 것 같아 하면서 우유를 계속 사서 마십니다. 네, 이 두 사람 중에 누구한테 더 우유가 필요한 걸까요? 네, 수근이한테가 우유에서 느끼는 만족, 편익이 훨씬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장훈이는 그냥 다른 음료수를 먹으면 되는데, 수근이는 키 큰 음료가 우유 말고는 찾기가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이것처럼 만약에 공급이 너무 줄어들어서 누군가는 우유를 못 먹는다라고 했을 때, 가격이 그대로라면 장훈이가 그냥 1,000원에 우유를 먼저 사버리면은 수근이는 우유를 못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이런 높아진 가격으로는 이제 더 이상 장훈이는 우유를 사지 않고, 수근이만 높아진 가격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유를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가격이라는 것이 그 물건이 더 필요한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더 만족이 큰 사람, 더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있게끔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유라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가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시장 경제 기본 원리 중 첫 번째가 이러한 가격을 만들어주는
가격 기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시장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가격을 조절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기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얘기가 나오냐. 이 시장을 통해서 가격 기구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건 어떤 원리냐면요. 되게 단순한 건데 이땐 되게 획기적인 그런 생각이었어요. 시장 경제에서 정부나 개인의 이런 인위적인 개입, 조절 없이 가격을 통해서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 힘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격이라는 것이, 시장 가격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자연스럽게 효율적인 배분을 한다. 이것을 은유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 시장에서 우리가 누군가 보이지는 않지만 조절을 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요, 정말 간단합니다. 이렇게 요 두 가지 경우를 설명을 했었는데, 우유가 소가 갑자기 막 병에 많이 걸려서 공급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우유 생산이 덜 되겠죠. 우유가 막 엄청 많이 생산이 되다가 그게 반으로 줄었다. 그럼 우유 양이 없으니까 귀해지잖아요. 우유를 사고 싶어도 못 사 먹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우유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우유를 못 사 먹는 사람들이 우유가 필요하니까 가격을 올려서라도 또 높은 가격이라도 우유를 사 먹으려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반대로 공급이 많아질 때는 우유를 먹고 싶은 사람이 다 사 먹어도 엄청 많이 남아요, 우유가. 그럼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버리게 되니까 가격을 낮춰서라도 많이 팔려고 하겠죠. 그럼 가격이 낮아질 겁니다. 수요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면은 그걸 못 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더 가격을 높게라도 지불을 하려고 할 거고, 갑자기 수요가 떨어졌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라고 하면은 남아 돌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려고 할 겁니다. 이런 것처럼 너무 당연한 원리지만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은 누구의 개입 없이도 그냥 시장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거래를 하게 둔다면 가격이라는, 시장 가격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알아서 형성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이 된다. 이런 것을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걸 위해서 시장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되기 위해서 자유로운 선택과 자발적인 교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됐나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간단한데요. 두 번째는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시장 경제 체제, 애덤 스미스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조금 못된 거, 악한 것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부터 개념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생각이. 왜냐하면 너 왜 이렇게 도덕적이지 못해? 너의 이익만, 너의 만족만 추구한다고?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아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애덤 스미스가. 왜 아니냐? 예를 들어서 빵집 제빵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빵을 만드는 제빵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제빵사였나요? 이런 빵도 만들고 이런 케이크도 만드는 그런 빵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랬을 때 이런 빵집 제빵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빵을 만들까요? 무엇을 위해? 과연 생일인 사람들을 위해 케이크를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맛있는 빵을 먹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걸까요?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본다면 빵을 만들어서 팔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생산을 하는 것이죠. 빵을 만들고 하는 겁니다. 빵집 이런 사장님도 이거 물건을 팔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빵을
사모금으로 인해서 이익을 느낄 수 있죠. 내가 생일 케이크를 사서 너무 좋아할 수도 있고, 배고플 때 빵을 사서 맛있게 잘 먹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개인이 이익 추구하는 것이 결국에는 공익, 모두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시장 경제에서는 결국 효율적으로 이 전체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도 시장 경제 체제의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위로 빼볼게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오남구 근처에 PC방이 두 개가 있어요. A PC방, B PC방 이렇게 두 개가 있었다고 칩시다. 아 근데 지금 B PC방은 아직 안 생겼고 A PC방 혼자만 있었어요. 그럼 얘가 혼자만 있을 때는 어땠냐? 한 시간에 1,500원 정도로 PC방 가격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갑자기 B PC방이 들어와서 생겨버린 거예요. 새로 생긴 B PC방이 한 시간에 1,200원의 가격을 해버리니까 학생들이 다 저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 PC방이 가격을 한 시간에 1,000원으로 낮췄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들 입장에서는 PC방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경쟁하는 게 경쟁하는 것이 이 경제 체제에 우리 경제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거 말고도 컴퓨터 성능을 서로 더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네, 뭐 여기는 게임이 돌아가는데 이쪽은 게임이 돌아가는데 이쪽은 게임이 안 돌아가요. 그럼 다 한쪽으로 몰리겠죠.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더 가격을 낮게 하고 컴퓨터 사양은 더 높게 하려는 그런 경쟁을 붙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PC방 산업이라는 경제가 발전을 하게 될 거고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는 더 높은 서비스 품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익을 추구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PC방들도 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러한 세 가지의 원리로 시장 경제 체제는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제일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경제 체제의 핵심인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시장 경제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 가지의 제도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첫 번째, 사유재산권의 보장.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봤을 때 자본주의에 가깝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평등보다는 자유에 초점을 맞춰서 효율적으로 경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시장 경제인데요. 그래서 그런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사유재산권의 보장이 일단 있습니다. 개인 그리고 기업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많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경제를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겠죠. 열심히 일을 하게 하는. 그래서 사유재산권이 첫 번째 제도고요. 두 번째는 경제활동의 자유보장. 돈을 모을 수 있게 했으면 자유롭게 경제활동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계약 자유의 원칙, 직업 선택의 자유 같은 것들인데요.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자유지만 사실은 이게 보장을 해줘야 보장을 받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계약 자유, 우리가 자유롭게 약속을 맺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칙들이 있고요. 직업도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사유재산권이랑 그리고 자유 보장하는 거는 이 자유에 초점을 두고 뒷받침을 하는 제도였고요. 마지막은 그런 자유만 누리게 한다면 공정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합을 한다. PC방들이 손잡고 1시간에 3,000원으로 올려버렸다. 네. 그럼 어때요? 우리는 PC방을 3,000원 주고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모든 PC방들을 이렇게 손잡고
돈 가격을 맞췄다면 네, 그런 것이나 아니면 불공정 경쟁 행위 뭐 예를 들어서 독점 같은 것이 있는데요. 네, 이런 거를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시장 실패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불공정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것들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보면은 이런 것들을 합니다. 뭐 경쟁 그리고 중소기업, 작은 기업들을 좀 보호해주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해주고 경제력 집중 억제, 뭐 대기업 하나에서 독점하지 않도록 독과점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단속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경제의 제일 중요한 원리, 질서인 시장 경제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